방금 그릭 요거트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닥토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릭 요거트 좀 잘 고른 뭐 추천해 주셨어요. 어떤 요거트 제품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릭 요거트는요, 이제 뭐 제가 광풍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쑥스럽지만, 그릭 요거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먹고 있어서 저는 참 뿌듯합니다. 예, 그릭 요거트는요, 그리스 연안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하죠.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우유를 오래 내버려두면 밑에 이제 흰 부분과 위에 맑은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맑은 부분이 유청인데 이 맑은 부분을 버려요. 그 다음에 밑에 꾸덕꾸덕한 흰 부분만 다시 끓이고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설탕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가당 그릭 요거트가 되겠지만 무가당으로 잘만 만들면요, 당 함량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이거 좋은 그릭 요거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요, 고소한 맛이 우유에 있고요, 꾸덕꾸덕한 게 보통 잘 만든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가 꾸덕꾸덕하고 약간 고소한 맛만 있고 단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럽을 넣어서 또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유단백을 먹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대로 이제 먹는데, 그릭 요거트가 좀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초기에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것들, 견과류 같은 것들을 넣어서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당 함량이 높은 것들, 또 여기다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시럽을 넣어서 먹는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릭 요거트를 찾느라고 많은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처음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게 이제 파파 오가닉 그릭 요거트인데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짜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 품절돼 있어요. 그래서 참 구하기가 힘든데 빨리 선점을 하셔서 드시면 좋겠고요. 아주 꾸덕꾸덕한 것보다 좀 약간 덜 꾸덕해서 좀 먹기도 편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함량 낮은 이런 것들이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릭데이에서는 두 가지 제품이 나와요. 시그니처랑 라이트가 나오는데, 시그니처는 조금 더 꾸덕꾸덕한 거고요, 라이트는 좀 부드러운 건데 둘 다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식감을 찾아서 드시면 좋겠어요.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같은 양의 이제 유제품을 먹는데도 더 높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꾸덕꾸덕해서요, 먹고 나가면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유청을 분리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어요. 실제로 적은데 그릭 요거트를 먹고서도 설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제품을 바꿔가면서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요, 유단백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포만감을 준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그릭 요거트가 들어가면서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곳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요, 위 벽을 한번 싸주면서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 궤양 같은 분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돼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얘들이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넘어가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 장도 튼튼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양배추를 보면요, 양배추도 아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게 있는데 위장 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U가 위 벽에 출혈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죠. 그래도 포만감도 주고 장에 내려가면 또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정말 맵고 짜게 먹기로 유명하죠. 전날 과음도 하시는 분들 많고 아주 거친 음식, 거친 식사 습관을 가지고 밤에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뭔가 이제 속을 좀 보호하고 대장도 보호할 때 이렇게 그릭 요거트에다가 양배추를 같이 먹는 거 정말 좋거든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약간만 데쳐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친 것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떠서 그 양배추에 싸서 먹는다든지 양배추를 이제 그릭 요거트에 찍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맛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먹다 보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를 왜 추천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먹다 보면요 상당히 고소하고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위와 장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의 조합은 저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진짜 인기인 게 올리브 오일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인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요.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요즘에 채널만 돌리면 중간중간 홈쇼핑에서 막 팔고 있죠. 올리브 오일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공복에 먹습니까? 저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어라 하는 것들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올리브 오일 공복에 먹어보신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요, 올리브 오일 약간 매캐하잖아요. 위와 식도가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인데요, 그것들을 음식에 잘 섞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지, 공복에 좋다고 하니까 또 그거를 따라 하시다가 위장이나 식도에 탈이 나서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요 굳이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큰 한 술로 약 120kcal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한두 스푼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면은요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심혈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이 또 다이어트에도 일면 도움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포만감도 좀 주죠, 올리브 오일 자체가.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식욕을 억제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장내 유익균도 좋아지게 하고요, 몸에 많은 염증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어서 좋다라는 연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연구가 누군가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가 없고요. 미국 FDA나 미국의 유명 내과 저널인 자마에서도요, 불포화 지방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라고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하루에 한두 스푼으로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요 올리브 오일이 주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거예요. 항노화 비만에도 상당히 좋아요. 혹자는요 올리브 오일이 GLP-1을 자극을 해서 유고비 마운저로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좀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GLP-1이나 GIP 같은 위고비와 마운저로의 성분이 되는 이 인크레틴의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합니다. 만약에 약물의 효과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뭐 0.1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고서 올리브 오일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잘 되겠지 하고 먹다가 나는 올리브 오일 먹었는데 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이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굳이 공복에 먹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다른 기름보다는 훨씬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는 거는 좋다,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최근에 좀 충격적인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외국에서 올리브 오일 과다 섭취하면 비만이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라는 연구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올레산이 좋은 거지만 이것을 과다 섭취했을 때 오히려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비만이 되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 너무나 좀 과도한 좀 열풍이 불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오일입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계란이 굉장히 좋은 아침 메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요거를 먹는 조리법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달걀은요 최고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달걀에 없는 성분은요
섬유질과 비타민 C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영양소가.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 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을 보충을 한다면 최고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삶은 달걀에다가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걸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두 번째는 요리를 하실 때요, 후라이팬에다가 바짝 굽는 후라이는요, 썩 좋지 않다고 해요. 이거는 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먹었더니 여기서 이제 트랜스 지방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달걀이 타면서 여기서 이제 발암물질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당독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독소도 삶은 계란에 비해서 몇 배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 좋고요. 대신에 저온 요리 같은 거 괜찮아요. 스크램블이라든지 오믈렛 같은 것을요, 하실 때 여기다가 야채를 좀 넣어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겠죠. 브로콜리라든지 뭐 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란을 드실 때는 계란에 이제 부족한 성분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이니까 여기에다가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단백질을 어떤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자,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식사로 먹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도 단백질 고기류 잘 드세요. 그런데 어머님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어머님들께 고기 좀 사드리려고 하면은 고기 못 먹겠다, 고기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부족한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단백질이 부족한데 단백질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먹는 거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보는 TV를 돌리다 보면은 뭐 산양유라든지 무슨 미운 해가지고 단백질 음료를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보충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요, 먹는 거로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느냐 하면요, 자기 몸무게의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을 드세요. 만약에 60kg의 사람이라면 60g의 단백질을 드시는 거죠. 이걸 한 번에 아침에 다 먹고 점심 저녁을 굶느냐, 이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3등분해서 20-30g씩 나눠서 먹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고기류를 잘 못 드시니까 단백질을 먹는 게 좀 한계가 있죠. 이런 분들께는 제가 그래도 어머님들 옛날에 수학여행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좀 드셔보세요 하시면은 또 계란은 잘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루에 2-3개 정도의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면, 금기가 없다면 먹는 거 괜찮으니까 계란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생선 같은 것도 이제 육고기보다는 조금 소화를 잘 시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 건요, 단백질이 동물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 그러면은 닭가슴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요, 항상 비율을 맞춰 드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맞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을 더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은 역시 콩류입니다. 그래서 대두 자체를 먹거나 두부라든지 비지 같은 걸 먹거나 무가당 두유, 그 다음에 낫또 같은 거 상당히 좋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드시고요. 이 외에도 식물성 중에 단백질이 많은 것은요, 버섯 상당히 좋아요. 버섯은요, 비타민 D도 많고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버섯 많이 드시면 좋고요. 시금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금치도 충분히 드시고, 시금치를 뽀빠이가 먹고 힘자랑하는 것이 다 시금치 단백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호박씨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